아니, 여기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고향갑에 대한 현안 문제는 고양시 언론들이 거의 다루질 않아요. 소각장이 그 파주에 600% 지면 우리 300톤만 줘도 되는데, 이런 단순한 산수도 못하고 그거를 다 옳다라고 해요. 파주시장과 고양시장이 같은 데가 똑같아. 독일하고 덴마크하고 뭐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막 지켰다고 하는 이런 식들의 그 밀어붙임들이 왜 언론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 언론과 고양시도 이게 사실상 너무나 친밀한, 우리가 이제 보면 조동준처럼 친밀한 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한 하나의 측면이 또한 있고, 또 하나는 제가 33년 전에 이사 온 게 고향갑입니다. 91년도 10월 달에 여기 이사를 왔는데, 제가 태어나 제일 오래 사는 지역이 고향갑 지역이고, 거기에서 도의원 2번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나오는 것이 정치도의상도 받고, 그리고 지난번에 단일화가 고양시에서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그래서 고양시는 3자 선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3자가 대결하게 되면 가르마를 타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실력으로 승리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조금 적임자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택했습니다. 고향갑의 경우 저희가 있잖아요. 네. 고향갑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서 잘하실 거라고 했는데, 고양시청 그 이전도 짧게 더 말씀해 보실까요? 고양시청 이전 문제는 질문이 아까 또 있었어서. 네. 20년 전에 황교안 시장님이 대구로 가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강현석 시장도 대구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번복을 해서 시청 지금 자리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번복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구는 2030, 2025 도시기본계획에 한 번도 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입지가 선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조례 위치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가장 완벽하게 4년에 걸쳐서 모든 걸 했는데, 새로 들어온 시장님이 하루 만에 결정해서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해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은 오류가 없고, 4년 동안 결정한 거는 오류가 많을 테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당한 시점에서 제가 스스로 저를 감사해달라고 감사 요청을 시에다 할 참이거든요. 이렇게 폭력적인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이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다른 방법으로 물을 생각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가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예, 혹시 질문이 더 남아 있죠? 예,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준 하면 조례도 가장 많이 세우시고 일도 제일 잘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 질문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건,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은 아니에요. 민주당 다 민주당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말고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민의당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진보개혁들과 함께 시민들,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서 영구적으로 집권하는 그런,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죠? 뭐 민주당 말고 한국에 정당이 있죠. 네. 유일한 민주당, 우리 70년 역사의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주변에서 진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조중동이 없었다면 윤석열 같은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냐,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시는데,
진짜 조중동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을 정도인데 혹시 이재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이 있으실까요? 조중동과 국힘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뭐 검언 정권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알기에는 조선 일보에서 예산 집행이 된 걸 받아낸 게 제가 처음일 겁니다. 평택 미증원 사업이 있었는데 잘못 집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조선방송인데 조선방송이 저는 사실 조선일보가 하는 줄 몰랐어요. 이거 북한방송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집행을 했는데 그게 잘못 집행이 돼서 한 200여만 원 우리한테 반환을 하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화제가 돼가지고 대조선일보가 일개 도연한테 이런 거를 당해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력 있으면 됩니다. 그 미증원 사업이라고 해서 5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서 다 봤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비교해서 그것을 환급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려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방송사들이 그 사업으로 연계돼서 들어오는 사업이 한두 개겠습니까? 모든 상임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있을 텐데 그러면 잘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할 뿐이라 하면 박살 나죠. 제가 어떤 방송 주상복합 안 해줬더니 이해충들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런 식입니다. 그 견딜 만큼 맷집 있으면 싸우는 거고 맷집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 정부와 조중동의 이권 카르텔을 확실히 알고 계신다. 그거에 맞서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사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이 언론사가 홍보를 하지만 사실은 언론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 들여다보시면 답은 있을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물론 이제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0%다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또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시국과 고양시 현안에 대한 의견 발표가 있기 전에 이제 좀 힘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저희 응원글도 그 구글 폼을 통해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를 기도합니다. 민생 경제 소통을 위해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일을 너무 잘해오신 것에 비해 주민 홍보 부족했다고 봅니다. 주민 눈높이 홍보로 주민 인식 개선 시켜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고양갑 이재준 국회의원 당선을 목표로 하여 주십시오. 예, 너무 당연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원들과의 소통에 더 힘써주세요. 이런 말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준 우리 시장님에게 현 시국과 고양시 현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이크가 이렇게 고정돼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옳은 게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정의로운 사이다. 그래서 그 친구랑은 절연을 하게 됩니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는 너무나 강한 자들의 포갑, 강한 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선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인식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러한 일들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을 합니다. 저는 가장 많이 읽었던 그 글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지혜모 의무 표시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말이 돼 하고 담당 과장이 자리를 확 차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냈습니다. 스타벅스 미국은 난지함으로 써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유전자 조작 식품 된 걸 먹어야 될까요? 결국 그래서 싸움을 했고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아마 전국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 의무 표시 조례는 경기도 의회밖에 없을 겁니다. 국가도 못 만드는 거죠. 비겁한 거죠. 정치가 이렇게 비겁하면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당이고 그러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조금 다름을 실행하는 것이 각 정당들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공동선이라는 공익적 가치라는 측면에 동의하고 그것을 도달하는 방법 속에서 다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런 식의 편가름만 해서 정말 국민들이 마음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 옳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에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가야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고양시에서 미래용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고양시 3천억짜리 땅을 30년 동안 개발을 못하게 묶어놓은 땅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땅이 나중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살다가 갔을 때 이 땅 우리가 살다가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폐기물이잖아요. 그걸 지우기 위해서 후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는 최소한 얼마라도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양심 아니냐. 그래서 이 땅을 남겨둬야 된다. 이거 개발해서 우리가 다 찾아먹고 나면 나중에 후배들은 그것을 모두 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들을 내고 그러면 그때 그 우리나라 국력이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치유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치유를 못한다면 이것이 재앙 아니냐. 적어도 세대를 서로 내다보면서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거든요. 지금 시대에서 앞으로 향후 10년 환경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가면 유럽연합에 차를 수출 못합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를 달성 못하기 때문에 내연기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본사를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2030년 가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이런 것들은 뉴욕 증시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원자력이 옳고 그르고 탄소 중립이 태양광이 뭐가 잘못되고 태양광이 잘못됐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겨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4%예요. 중국도 30%가 넘고 미국 탄소 중립 안 하겠다라고 거짓말시킨 미국도 이미 20%가 넘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모든 나라는 정치와 다르게 필요한 것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결국 미래 세대가 살아갈 땅을 조금이라도 보존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지금 우리 그 당에서도 하는 거 보면 에너지가 비싸지니까 여름하고 겨울철에 난방비 지원해줘. 이 얘기만 합니다. 난방비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난방비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누진율 폭이
폭이 일정하잖아요. 누진용 폭을 2배로 늘리면 되잖아요. 그건 법률행위로 가능하거든요. 왜 국민들의 마음을 이걸 달래지 못하는 거죠. 돈을 줄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을 안 주면 입법권을 가진 데서 법을 바꿔서 누진폭을 조금 세게 해주면 되잖아요. 좀 넓게 해주면 돼.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만 더 쓰면 이게 더블 3배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환경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젠다를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에 시민 모두 특히 젊은 세대들은 다 공감하고 우리를 지지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4대강 사업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객관적인 팩트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입증이 어떻게 되냐면 여주 이포보에서 모래를 퍼냈는데 이게 25.7평 약 300만 가구 지을 수 있는 모래량입니다. 농지 일시적 전용 호가는 3년이에요. 30년 쓰고 있는데 일시 전용이라고 해요. 이건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2천억의 수익금이 난다고 합니다. 2천억이 안 나죠. 왕복 요금을 다 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익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감사를 해서 직원 2명을 단죄를 합니다. 이게 4대강 사업에 잘못됐다는 거에 팩트의 전말입니다. 왜 이거를 일개 도의원도 하는데 왜 국가가 전체가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거? 4대강 사업의 트럭 운전사들이 연봉이 3억씩이에요. 다 가짜 영수증 아닙니까? 어떻게 3억을 버냐고요. 그래서 고액 납세자가 돼가지고 소득세를 많이 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용기 있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치밀함과 세밀함 그리고 마음속에 웃는 것들을 함께 든 정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혁신이고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만 이걸 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한나라당 국민의힘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의 가치, 우리 당의 전체로 많은 지방의원들, 지방자치단체 등 이런 분들을 사관학교 교육을 시켜놓고 입문을 안 시켜요, 우리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TV에 잘 나가면 그런 사람 공천받아서 하니까 4년 동안 학습받다가 이제 집으로 가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훈련시켜놓고 쓰질 않는 이런 정치체제도 저는 바꿔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정치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가 서로 무르르게 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기계 파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계 파기 운동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AI나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뺏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뺏어가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초과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야 이것이 정당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혁신과 경제 민주화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과도한 경제의 집중을 방지하고 그것이 타인을 권리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게 되는 과점체제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민주화법도 발의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김정인 대표께서 얼마 전에 TV 나와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근혜는 할 것 같았었다고. 우리 당은 할 것 같지 않아서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박근혜 때에서는 선대본부장이 됐다고. 그때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김정인 데려가는 편이 경제민주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상은 우리가 속퇴를 했던 거죠. 경제민주화하고 기술 발전은 반드시 같이 가야 이게 사람을 위한 기술,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 함께 가는데 저도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권한도 지방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치분권이 더 활성화되고 지난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모든 것들의 승리는 지방의 역량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실험해보고 완성된 것을 중앙정치 정책으로 납품하고 중앙정치가 그것을 확대해서 했던 거거든요. 지난 코로나 시기가 사실상 상당히 불편했지만 그때 지방은 르네상스였었습니다. 어떻게 중앙정부 단속도 안 받고 검열도 안 받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때 당시 재난기본소득 주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 하려고 그러면 중앙에서 태클 걸면 못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그런 식의 작업을 해요. 박근혜 정부가 3개 0을 갖고 시행령 통치를 합니다. 노동지침, 교육지침, 그 다음에 복지지침. 복지지침은 우리가 정부일 때도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치매 조기 검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복지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서 집행을 한동안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치매 국가 책임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중앙정부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복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되니까 못하는 이런 식. 아직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시행령에 의한 3대 통치 지침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 한동훈 또 이상민이 와가지고 더 많은 시행령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한 법률은 반드시 시행령은 법률이 범위 속에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는 그리고 정상화된 제대로 된 그런 법과 특히 거기서 매일같이 치매를 입고 있는 지방정치 권력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특례시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독자성을 재정입법권을 부여해줘야 된다. 지금 도도 재정입법권이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재정입법권이 없으니까 전부 그냥 국가에서 해라는 대로만 징수합니다. 경기도나 고양시나 똑같이 수수료밖에 올리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거의 99.9%가 의존적 재원을 취하고 있는 지방자치 반드시 지방분권을 통해서 바꿔내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 발전이고 정치 발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장이 되고 나서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휴식처를 제대로 된 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시절에 동사무소에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까지 저희가 방문을 해서 다 해도록 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 계단 밑에 있던 청소 하시는 분들 휴게터 만들었다고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양시 신청사에는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간을 넣으라고 해서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로 내지는 이름으로 직군으로 불려질 뿐 이름조차도 없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함께 가는 것이 정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날도 일기도 불순한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길에 가는 여러분의 동지 이재준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약간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재준 시장님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됩니다. 요즘에는 국민의 적이라고 그러던데요, 누가.
뭐 일본의 힘이라고도 하고. 예, 진짜 그 따뜻한 정치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게 환경, 경제, 또 기본 사회,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따뜻한 정치를 하는 그런 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많은 정말 준비된 민주당의 DNA가 뚜렷한 많은 준비된 리더들이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많이 듣긴 했죠.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게 과연 좋은 인사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네 드렸다는 의미로 박수.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겠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하얀 옷 입으신 약간 뒤쪽에 계신 분이네요. 네, 저기 시장님 되게 존경하고요. 저기 국회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 그 1호 법안으로 생각해 두시는 게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호 법안이 그 환경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많은 작업들 그리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게 법령 하나 바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원희룡 장관님한테 하나 페북에다가 날린 게 있는데 우리가 소교류에서 교통세를 받아가는 게 1년에 한 11주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한테 환송할인 보증금으로 써주면 돼요. 그거 하나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버스 요금 안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버스 요금 올리는 거는 사실 나쁜 식보죠. 서울은 버스 타고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가소득이 얻는 것인데 무리 셔틀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 정도는 상임위가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된다면 그건 쉽게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본적인 법은 상당히 오랜 시간 논쟁과 이런 것들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윤용성님. 네, 아까 인생 그 4컷에서 뵀는데 외곽 순환도로 지금 제일 순환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인데 그거를 이제 투쟁을 통해서 이게 그 요금 인하한 거를 제가 이제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요. 하나 이제 추가돼서 혹시 중앙정치를 가시게 되면 그때도 이제 큰 권력에 맞서서 하셨는데 시민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고양시를 통과하는 이 고속도로가 고양시에서 타서 고양시로 내려가는데도 요금을 냅니다. 예를 들면 일산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통일로 관산동 쪽으로 내려가도 1,000원의 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고양시에서 타서 고양시로 타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게 면제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주민들이 피해보는 여러 가지 환경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호남고속도로에는 동광주하고 서광주가 있는데 그거 지나갈 때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남부 구간은 본선 통행료만 받지 지선 통행료를 받지 않아요. 근데 위각순환도로 똑같은 건데 북부 구간만 지금 지선 통행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북토부에서 요금을 올릴 때 언젠가 또 요금을 올리잖아요. 그때 지선 통행료 나오는 수익을 전부 계산을 해서 면제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문제는 사실상 부가세법하고 같이 맞물려 합니다. 민자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게 정부가 돈이거든요. 우리가 3,200을 하면 320원이 부가가치세가 정부가 가져가요.
근데 민자도로는 우리가 돈을 내서 한 거잖아요. 국가도로는 부가가치세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 이 교묘한 사람들이 이쪽 민자도로는 영세율이라는 걸 하나 끼워넣어가지고 이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저건 부가가치세 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제 받는 거 320원만 해도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의 요금은 10년을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그런 쪽에 제가 지선 요금소 그거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법이 그냥 척척 나오시네요. 복잡한 것 같은데 해법이 척척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당원들은 해당회의한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데 공천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어렵네요. 제가 지역위원장을 2년을 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아마 도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직무대행을 안 하고 직접 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저는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우털이라고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해서 동별 당원 모임을 했고 그러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분들이 보이세요. 그분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해당 행위가 했을 때 사실상은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것은 결국은 소속된 곳에서 윤리위원이나 시의회 같으면 시에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당은 당에서 책임을 묻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상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입장들이라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 요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 해당 회의자가 어떤 분이신지 딱 꼬집어 얘기하시기는 좀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자면 이상민 죄송합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거는 해당 행위자 아니다, 기다 아니다에 떠나서 좀 너무 심하시죠. 저는 그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지는 그분과 정치적으로 입장이 같냐 아니다 보다도 논쟁에 여러 가지 논쟁 속에 계시면 좋은데 그럴 때 한쪽 부분에서의 논쟁 속에만 계셔서 좀 정치적으로 사실 저도 옛날에 대선 캠프 속에 있을 때 몸 발치해서 그건 뵙고 그랬는데 그때는 되게 좋은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조금만 균형을 좀 맞추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면 참 애매합니다. 저희 당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여기 또 구글 폼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당내 민주화 개혁에 특히 이제 대의원제가 중심이 되겠는데 뜻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에도 동참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검찰 개혁, 한동훈 탄핵 등에도 동참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탄핵 부분은 저희들이 거론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대의원제 부분은 당내 선거 중에서 당 대표 선거에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대의원제도의 폐해는 지역위원장이 다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슬기로운 방법으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을 한 30% 대의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화롭게 해나가면 어떨까. 그리고 또 지역위원장님도 당을 운영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이 안 될 경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인터넷 우리가 민주평통 뽑을 때 20%가 다 청년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다 신청하신 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됐는지도 모르는 그것처럼 우리 권리당원 중에서 대의원을 10%건 20%건 이렇게 신청해서
자동적으로 할애를 받으면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MJ고양 최원준입니다. 질문 드리겠는데 이 질문은 사실 그 고양시에서 거주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 질문 드리는 그런 종류입니다. 고양시에서 그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로 나가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뭐 배드타운이라는 비아냥을 30년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변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이 강남권에 있다. 그러면 정말로 1시간 20분 정도 이상 걸리는 그 시간 동안을 전철 안에 서가지고 아침마다 서서 가야 되고 들어올 때도 그렇습니다. 또 자가용차를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뭐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차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안 좋게 느끼고 있는 요즘일 텐데요. 해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꿰을 수 있을까? 그거는 이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한번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 가기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그 통행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지하철, 하나는 버스인데 지하철 같은 경우 우리가 2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도의원 시절에 그거를 제가 결의안을 통해서 실행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구포발까지 와서 차가 멈춥니다. 거기서 휘차해서 이제 서울 시민만 타고 가잖아요. 그것을 백석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백석에는 차선이 하나 대피 차선이 있어서 그리고 대화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차량 속도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 백석에서는 대피 차선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출발한 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태워가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곡이 지상이잖아요. 대곡하고 원당이 지상이거든요. 지상은 그 철로 하나를 가변 차선 하나 놓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원흥역, 삼성역만 그냥 패싱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 65%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일산선은. 그래서 100%를 이용하려면 구포발에서 멈추는 걸 그 백석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급행이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급행은 저희도 수도 없이 연구해봤지만 안 됩니다. 왜 급행이 안 되냐면 급행을 할 수 있는 역이 없어요. 여기 지금 독립문에 하나 대피 차선이 있고 약수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독립문에서 약수까지 구포발에서 그 독립문까지 갈 때까지 하나도 대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완행차선 넣고 그 급행차선 넣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추월차선 하나 넣는데 1,000억씩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드는 모든 철도는 일정 구간마다 대피 차선을 다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경험이 만들어진 이제 합리적인 대안들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 서울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문제가 M버스입니다. 첫 번째가 M버스예요. 직행버스, 광역버스는 좌석 아니고 입석을 해도 됩니다. 고속도로를. 근데 M버스는 입석을 하면 법에 금지가 돼요. 근데 지난 25년 동안 고속도로를 입석으로 했다라고 해서 딱지된 것은 인천 그 무슨 역인데 거기 2대밖에 없습니다. 사문화된 법인데 지난번에 그 화성인가 어디에서 오다가 사고가 나서 한번 전복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입석 금지를 내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입석 금지 한동훈 원희룡 장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입석 금지 맞냐? 왜 그러냐면 입석 금지를 하면서 그때 400원의 요금 올렸어요. 입석 금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입석 금지를 하는데 우리 수색으로 가는데 왜 입석 금지를 합니까? 타질 않잖아요. 고속도로를 자유로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자유로 가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법을 주모르고 정책을 주모르고 해서 하는 거라 저는 그래서 M버스가 출퇴근 시간에는 이게 상당히 빨라요. 쾌적하고. 그래서 정원의 3분의 1을
입석으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서울시, 제가 시장일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의 그 절투산 공원까지는 번면을 이용해서 한 차선만, 버스만 전용으로 들어가게 해주자. 절투산 공원에서 보면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게 합정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터체인지나 고가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번면에 타고 가도 돼요. 당연하고 합리적인데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정말 가려고 하면 그 안에서도 문제지만 이 진입도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중앙차로를 자유로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번면을 이용해서 그 버스가 진입 방향만 해주면 그러면 합정에서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넘겨주면 그래도 그 성산대교, 그 양화대교 여기에서 지정체가 방지가 돼서 버스는 훨씬 용이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번에 이거 조금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대선 전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탈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합당을 반대하면서, 그리고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나서 여름에 치러졌는데 12월에 창당을 해서 지금 그쪽에 관련된 지지 세력들이 민주당을 엄청 갈라치게 하려고 지금 문재인과 뭐 개파를 다 날라놓고 뭐 수박이니 어쩌고저쩌고 뭐 수박 격파니 뭐 막 엄청 퍼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총선 말아먹을 것 같거든요. 탈당하는 사태들도 벌어지고, 의원이 탈당하든지 당원들이 탈당하든지, 이걸 좀 이렇게 제 당내에서 어떻게 뭐 중앙당 아니더라도 중앙당이든 지역이든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당 대통령 후보가 다당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의총에서 다당제를 의결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 연대를 통해서 그것을 녹여갈 수 있다고 치면 그분들의 독자성이나 이런 것들을 용인을 해주고, 대신에 그런 용어들,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표현을 쓴 사람들은 사실상은 의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그 소속 정당들에서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해결책들을 내주셔야 이게 전체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건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진영을 짤 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힘이 필요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기성의 어쨌든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하고도 정책 연대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지금 그렇게 갈라치기해서 하는 사람들의 속셈들이 대의가 아니고 다른 걸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천명하고 난 이후에 10석에서 12석 정도의 비례대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득권 이런 차원일 수도 있어서 요거는 중앙당이나 중앙 정치권에서 잘 소화해서 우리가 그것이 대선에 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하고 한 약속을 좀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문제는 또 저희 당원들이 좀 더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휘둘리기보다는 잘 대처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질문이 또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질문을 자꾸 좀 피하시는 것 같아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공수처를 만드는 걸로 검찰개혁을 가닥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고 보니 그닥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보다 효과적인,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심지어 국민의힘이 집권하더라도 검찰개혁은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검찰 정치에 대한 혐오가 정말 염증이 너무 심한데, 예, 가장 효과적인 검찰개혁 방안 말씀하시기 어렵나요? 글쎄요, 근데 요새 검찰, 그 다음에 법원, 공수처 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본원적인 질문에서
그 기관들이 독자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꾸 유불리에 의해서 너무 이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모두 다 한두 사람이 이익을 볼지 몰라도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검찰 개혁에 가장 그 화두가 됐던 지난번에 그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한 거 이것은 사실상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런 것들을 특정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거대 담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사실상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러면 검찰 마음대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 기관 옛날에는 그 경찰이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다 그 수재들이 나오고 훈련된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검찰개혁이다 이런 식의 용어보다는 각자 지금 이미 경찰을 제어하려고 검찰 출신의 행정부 장관을 세우는 이런 마당이니 이게 아무리 그 법제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집행력이나 그 지배력이 상실되면 그 효과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합의를 해서 검찰 기소권,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이거는 독립성을 좀 인정해주자. 그러고 정말 어떤 국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같이 한다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자꾸 검찰개혁 일으키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니네가 요새 보면 그 유튜버들에서 막 그러잖아요. 니네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들 하는 그런 게 휘말릴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 각자의 기능을 각자의 그 권한을 충분하게 인정해주고 흔들지 않기 이런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재준 시장님의 그 전략을 약간 알 것 같아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깔끔하게 해결하자. 뭐 이런 조용하지만 깔끔하게 해결을 하자. 맞습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너무 큰 적을 만들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어떤 그 종목을 택해서 선출이 되더라도 그거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무지막지합니다. 모든 걸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 내지는 이런 대화의 장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공인이라는 그 입장을 조금 더 견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가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 민주 질서에 대한 책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님은 물론 여기 와 계신 안락한 정말 일요일을 마다하고 이렇게 비도 오는데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깨어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우리가 다 외우는 말이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내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민주당원 또 고향 시민이 돼서 반드시 내년 총선 또 대선 승리하는 그래서 멋진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날까지 열심히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